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명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저희 프로그램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빛내는 당신 새빛땅, 베나TV가 비영리 법인 글로벌 한마음과 함께합니다. 탈북민, 다문화인 및 소외계층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분들을 돕고 계신 분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고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활동가분들을 알리고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를 찾아가는 새빛땅, 세상을 빛내는 당신, 여러분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유퀴즈에도 출연하셨었죠? 네. 코로나 1호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 서명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네. 그 마스크를 벗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고기를 받았던 서명옥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마스크를 계속 낄게요. 네. 우선은 선생님 소개와 또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2018년까지 강남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 한 거의 10년간 재직을 하였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건강건조센터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장소를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은 의료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는 네. 거의 이 코로나 방역 관련 현장에서 네.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음, 이게 지금 자원봉사이신 네, 거죠? 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아마 2020년 아마 1월 20일 날 가장 첫 확진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2월 달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아주 대규모적인 코로나19가 유행을 하였죠. 네.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엄청 늘어나고 대구에 있는 의료진은 아주 턱없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긴급으로 외부에다가 의료진을 구한다는 그런 긴급 호소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외부에서 대구 의료 지원 봉사 활동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얼마나 계셨나요? 대구에는 제가 2월 26일 날 아마 오후 2시 KTX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의 한 보름 동안 거기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이 장소 지금 여기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병동으로 쓰이고 있는 네, 건물인데 네. 이곳에서는 언제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구에서 한 보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3월 한 둘째 주부터 점차 대구에도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또 서울에서는 아시다시피 구로콜센터의 확진자가 또 갑자기 막 늘어나가지고 제가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서울 오게 되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뭐 잠실 종합운동장의 선별진료소라든지 거기서 계속 또 근무를 했고요. 또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뭐 옆에 다른 필요한 구에서 이제 의료 자원 지원자가 이제 필요하다 하면 이제 언제든지 뭐 강진구고 뭐 강남구고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뛰어다녔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근무하게 된 거는 올 1월 14일부터 쭉 계속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뭐 거의 뭐 전쟁 상황이나 똑같기 때문에 뭐 근무 여건은 저희가 뭐 따질 여건은 안 되고 그나마 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시켜서 케어할 수 있다면 그나마 저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럼 여기 계신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직접
여기에 이제 8시 50분까지 출근해가지고 사무실로 출근. 네,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새 간호사들은 24시간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 환자들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제가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처방을 내고 또 밤새 또 문제가 있었던 환자라든지 그런 환자들은 직접 제가 여기 전화기로 전화를 돌려가지고 환자들하고 통화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제 여기서 밤새 저기가 환자들이 한 60명이 있어요. 그럼 60명이 돼서 밤새 필요한 약이라든지 또 어느 하루 동안 증상에 따른 필요한 약을 다 처방을 해주고 처방을 하고 나면 거의 한 11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 되면 또 이제 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늘 입소할 환자들의 역학조사서가 또 날아오거든요. 그럼 그 역학조사서를 저희가 보고 환자분들의 그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해가지고 환자들의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집에 격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조사를 하고 또 그 환자의 또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이제 문진을 하고 난 후에 입소 자격을 저희가 결정을 해요. 그럼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제 단톡방에다가 올려요. 누구 어떤 환자 입소 확정으로 결정합니다 하면 이게 이제 보건소로 넘어가요. 그럼 보건소에서 그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소 준비를 시켜가지고 오후 2시부터 또 그 환자들이 저희들 이쪽으로 또 입소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와, 쉴 틈이 없으시네요. 쉴 틈이 없어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 의료진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의사는 저하고 다시 교대 근무할 다른 의사 선생님 한 분 하여가 총 토탈 2명이고요. 교대로 그렇게 2분인 거예요? 예, 2사람만. 예. 어머나. 근데 얼마 전에는 그 선생님의 아드님이 확진되는 바람에 그 선생님 한 일주일 동안 또 격리를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계속 풀로 그냥 한 2주 동안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약간 좀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일주일간 격리 후에도 나와주셔가지고 다시 또 교대를 하게 돼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요. 지금 뭐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의료진도 지금 확진돼서 격리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의료진이 많이 부족해요. 선생님 여기로만 출퇴근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제가 지난해에는 건강검진센터에 주 한 이틀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나왔는데 이제 건강검진 주말에도 네, 주말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365일 돌아가니까. 네. 여기는 주말이 없고 주 야간도 없고 야간에는 저희가 집에서 이제 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이제 환자들이 갑자기 기침이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하면 저희가 또 처방을 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뭐 365일 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섭외 요청 전화를 드렸을 때 네. 뭐 주말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쭉 여기 계시고 또 수요일, 목요일은 다른 병원 가셨다가 또 일주일 그렇게 쉼 없으니까 언제든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매일 긴장되게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뭐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사실 좀 감각이 없어요. 아니 사실 처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만 해도 뭐 그 전에 저희가 전염병을 안 겪어본 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대구에 내려갈 때도 사실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우리 딸은 심지어 엄마 죽으러 갔냐고 이제는 공무원도 아닌데 왜 내려가느냐고 막 말렸는데 또 뭐 의사라는 그런 소명감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내려갈 때는 뭐 길어도 한두 달? 그러면은 옛날 메르스 때처럼 잡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게 3년째잖아요. 아마 우리 세계가 유사일에 이렇게 전염병, 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든 시기는 없지 않았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요. 진짜 너무 선생님 제 1호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으로 유퀴즈에서 목소리만 출연을 하셨죠? 연락은 어떻게 받으신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구에서 그 남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제가 이제 그 검사 채취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 의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들어왔는데 그러길래 저는 사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일을 하러 왔지 인터뷰하러 간 건 아닌데 거절을 했더니 대구시 의사회 측에서 아니다. 대구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것도 또 제 역할이라고 선생님 그 역할을 좀 잘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대구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몰라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일하는 파트너 간호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 선생님 그 프로그램 유재석 씨가 하는 아주 유명한 젊은 애들이 많은 프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간호사분도 목소리 출연하신 그 간호사님, 간호사분이시군요. 간호사님 그렇게 그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 사실을 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서 응하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화면도 다 나가게 돼 있는데 그때 보고서 내에 여러 가지 그 와이파이라든지 영상 시스템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목소리만 좀 나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한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지치실 법도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떤 보람을 느끼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보람은 또 보람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의사라서 당연한 게 아닌가. 또 제가 사실 쭉 공공의료에다가 몸담고 있었어요. 옛날에 동부시립병원, 그 이후에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있으면서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감염병 관리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강남구에서 메르스 사태가 아주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제가 현장 총괄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자신이 있다. 또 감염병 관리는 공공보건 의료를 했던 그런 의사가 하면은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어차피 누구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 어르신밖에 없잖아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의사라는 자격증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라는 자격증이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줄 때는 개인 간의 질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감염병 사태 세계적인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맞지 사명감을 않나? 갖고 그렇죠.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사실 코로나가 이제 잡힐 듯 말 듯 지금은 또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그럴 때면 이렇게 힘들거나 회의감을 느끼실 때는 혹시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회의감이라기보다도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고 이게 내가 이때까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게 참 보람이 없네.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지금 무슨 끝날까? 방송인가요? 환자들 앞에 문 앞에 식사. 네. 이게 지금 이제 식사하시라고. 그럼 식사를 도시락. 네. 외부에서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도시락이 제 시간에 맞춰서 와요. 네. 그러면 그 도시락에다가 필요한 약 우리 처방한 거 있잖아. 네. 거기다 엎어가지고 이게 방역 요원들이 환자들의 문 앞에마다 다 갖다 줘요. 그리고 이제 갖다 놨으니까 문 열고 도시락을 갖고 들어가라는 안내 방송이에요. 선생님 이거 일주일 동안 식단이 똑같다면서요?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 도시락을 드신다고. 지금 뭐 도시락을 몇 개월째 똑같은 걸 먹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까지는 그냥 했는데 이제는 너무 네. 힘들었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은 그런 부분들 아닐까요? 예. 그렇긴 한데. 네,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회의감이라기보다도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불안감. 좀 보람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게 이게 소용이 없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또 끈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저희보다 더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또 경제적으로까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보람되게 일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보고서로부터 역학조사서가 넘어와요. 네. 그 환자의 역학조사서를 가지고 그 환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여쭤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입소를 시키고 또 이제 각 룸마다 이제 환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매일 한두 번 또 체킹을 해요. 컨디션은 어떤지, 증상은 어떤지, 별일 없는지. 전화를 하면 대부분은 잘 받아주시는데 아주 가끔은 좀 한두 분들이 아주 까칠하게 예민해져 있어서 까칠하게 왜 자꾸 전화를 자주 하냐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또 어떤 또 아가씨들은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이렇게 한데 왜 나를 빨리 안 낫게 해주느냐, 당신들 하는 게 뭐 있냐. 그것도 내 딸 또래 나이보다 어린 20대 초반 애들이 반말조로
딱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건 안 되죠. 조금 서운하지만은 또 한편에는 이해가 돼요. 본인이 확진돼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또 왜 하필 내가 확진됐을까 뭐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하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짐에 따라서 향후에 네. 제도적인 개선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제도적인 개선이라면 개선이라 할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감염병이 이제는 주기적으로 꼭 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2003년도에 사스가 왔죠. 그 다음에 또 신종플루가 왔죠. 그 다음에 또 2015년에 또 메르스가 왔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왔잖아요.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없군요. 아니요. 이게 역대 큰 감염병의 이 주기를 보면은요. 항상 4, 5년 주기마다 큰 감염병이 들어왔어요. 유행했는데 코로나19처럼 가장 길게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은 유사일이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 오염에다가 환경 파괴에다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감염병이 코로나19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 약하지 않은 감염병이 저는 또 4, 5년 이내에 아마 주기가 이제는 더 짧아질 거예요. 저는 꼭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저는 뭐 범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차원에서 저는 꼭 해야 되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까지는 우리 위정자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하드웨어 시설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다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보건 분야 쪽에 예산 투입하는 거는 당장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국가에서도 정치인들도 이 보건 분야에는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 분야에 투자를 100원만 하면은 그 다음에 100만 원에 손해 볼 걸 훨씬 줄일 수 있는데 그걸 간과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은 다들 감염병이 얼마나 무섭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만은 이게 아마 종식이 되고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발 다시 잊어버리지 말고 사후 약방문을 하지 말고 꼭 3, 4년 내에 저는 또 감염병이 온다고 봐요. 그때를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건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도 물론이에다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투자는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나라적으로 어떤 제도 이제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개개인의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선생님 감기도 안 걸리시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저도 사실 감기 거의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본인만의 자기 관리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그 감기라는 거는요,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하나님이 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일을 했으니까 당분간 좀 쉬어라는 저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활은 규칙적으로 잘 하되 잠자는 시간, 하루에 3끼 먹는 거 뭐 이런 거는 규칙적으로 하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하지만은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나쁠 때. 그럴 때는 본인이 스스로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내려놓고 일찍 자고 저는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감기 절대 안 걸려요. 일의 중요도 우선순위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는 자기 스스로 잘하고 저는 뭐 과도한 저는 음주도 잘 안 하지만 그런 음주라든지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과급적이면 다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뭐 남들은 뭐 몸에 좋다는 뭐 영양소, 비타민 한가득 먹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집에 저는 일절 비타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하루 3끼 식사 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에 더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음식은 음식마다 다 각자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골고루 먹는 것. 그리고 많이 먹지 않고 소식하면서 규칙적으로 그죠? 그리고 양념을 짜게 강하게 안 하고 먹는 것.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까지도 좀 많은 의료진 분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데 국민들께서 좀 이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셨잖아요. 저는 뭐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 어르신들도 진짜 저희 어르신들은 거의 지금은 멘붕 상태예요.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에 맞바지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만 더 협조를 잘해 주시면은 아마 금년 뭐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 내는 이제 코로나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꼭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니까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전에 겪었던 그 전염병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2015년 당시에는 메르스 여전사라는 네.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 좀 떠오르는 일이 있으실까요? 그때는 그 메르스의 그 영향력이 강남구 내에서만 거의 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강남구 내에 삼성병원이 있다 보니까 또 삼성병원에서 또 메르스 환자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아마 타구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는 메르스가 얼마나 그때 난리를 쳤는지 아마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당시는 완전 전쟁통, 진짜 뭐 비교할 그건 아니지만은 뭐 진짜 전쟁통이었어요. 그러면서 강남구 내 감염병의 현장의 관리 감독자는 또 강남구 보건소장인 저였거든요. 그때는 거의 한 60일 동안 매일매일 전쟁을 치른다는 기분이었고요. 어쨌든 또 감염병은 가장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이거를 잘 컨트롤해야 주변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만이라도 진짜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바짝 열심히 죽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서울시 전체 퍼지는 거,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지는 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원 없이 일했고요. 강남구 내에서 더 크게 많이 확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이네요. 그때는 저는 항상 거의 새벽 뭐 한두 시 퇴근하고 출근도 5시 되면 출근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벌어지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온 전국에서 저희 강남구 보건소로 전화가 문의가 빗발치고 검체가 그냥 쏟아지니까 뭐 저희가 다 우리가 할 몫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대구 갈 때는 사실 큰 두려움 없이 저는 갔다고 봐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자가격리라던가 네. 전염병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네. 그렇게 없었어요. 강하지 않았잖아요. 네. 에피소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환자분들을 이송하고 또 치료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그때 난리도 아니고 지금은 메르스 이후에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든지 자가격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협조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많이 다 법률화되고 다 사람들한테 마스크 인식이 이런 다 건 알려졌잖아요. 기본이고요. 예. 그 당시에만 해도 자가격리란 말이 생소하고 처음 나온 용어거든요. 그리고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격리자라고 해가지고 감염자에게 이제 자가격리 하시라고 이제 두면은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지가 안 되니까 중간에 다 그냥 외출 따고 나가고 날린 거예요. 안 되니까 그때 구청에서 자가격리자 집마다 공무원 한 명을 갖다가 전부 다 보초 쓰듯이 한 명씩 관리를 시켰어요. 어떻게? 근데 한 번은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게 네. 50대 초반 남자분인데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외출을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설득을 시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길래 제가 그럼 좋다 한번 현장에 가보자가 직접 제가 현장에 갔어요. 그때 아마 개포동 어디였는데 아니라 다를까 갔더니 관리소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분 아침에 골프백 들고 외출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단호하게 바로 경찰서에다가 핸드폰 위치 추적을 시켰어요. 그 당시만 지금은 다 그 공무원들이 준 사법권이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 카드 쓰는 거 내역 서류라든지 다 법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다가 그 사람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달라. 감염병에 대해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서 이제 경찰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했더니 그분이 전라도 어디 골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전라도까지 위험할 뻔했네요. 제가 그 장소 도시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우리나라 거의 땅끝마을 쪽에 그 골프장인데 거기서 라운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동반자들은 그분이 확진자 모르죠. 그래가지고 거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을 차에 태워가지고 서울로 뭐 앞성이면 이상한 용어지만은 데리고 오신 것도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그분이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메르스 때문에. 왜냐면 메르스가 치명 치사율이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또 별의별 게 다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 놀러 가 있고 하여튼 그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가 격리자 관리하는데. 왜냐면 그게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협조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조금 네. 인식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메르스 이후에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한 그 대응이 아주 몇 단계 전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요. 그 덕을 저는 지금 보고 있다고 봐요. 메르스 때 너무너무 혼났기 때문에 그때 아마 질병관리본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또 여러 가지 감염병에 관한 법률도 전부 다 강화돼가지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생기고 대학병원마다 그 음압병상 만들도록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모두 역학조사관한테 준사법권을 줘가지고 위치 조정도 다 할 수 있고 다 해가지고 초기 대응이 빠를 수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딱 모든 게 법률로 다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딱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일사분란하게 그래도 대응을 잘했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 조금 전에 이제 응압병실 말씀하셨는데요. 네. 2016년이죠. 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네. 보건소에 음압진료실을 만들었어요. 마련하셨습니다. 이 음압진료실이 뭔지 혹시 네. 먼저 조금 설명. 음압진료실은 아시다시피 바깥의 그 압력보다도 그 내부에 있는 압력을 더 낮게 해가지고요. 그 내부에 있는 그 감염병이 그 바이러스가 바깥쪽으로 못 나가게끔 못 나가게끔 하고 또 안에 내부에 있는 그 바이러스는 내부적인 그 고난도의 그 환기 시설로 인해 가지고 필터에서 걸려주는 거 그런 시설인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메르스 이후에 그 음압 시설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인지가 돼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각 보고소마다 음압 시설을 갖춘 진료실을 만들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메르스가 딱 끝나고 나니까 다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들 안 하는 거예요. 또 그걸 하려면 일정 공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또 공간 확보도 또 쉽지 않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네, 저는 적극적. 왜냐하면 강남구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동 인구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그 유입 인구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도시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비즈니스맨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라는 게 그 메르스도 그 중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감염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 생기면 나는 가장 먼저 강남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강남구 내에서는 가장 먼저 음압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마치 구청에도 도와줘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어요. 네. 자원봉사센터가 딱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소 안에 음압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건소 안에는 노약자들하고 어린이들이 예방접종 맞으러 오기 때문에 보건소 안에는 음압시설을 만들면 안 돼요. 보건소의 옆에 떨어진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센터가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쪽에다가 이 얘기하니까 안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마침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공간에 음압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놨더니 이번 코로나 때 아주 단단히 그 역할을 잘했죠. 네. 아마 그 건물 전체를 음압시설을 더 확충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아마 코로나 검사도 다 이루어지고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엔 몇 년 뒤인 이제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감염병 관리는 미리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가서 시설 만들고 하려면은 우왕좌왕해서 안 되고요. 그렇죠. 감염병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 네. 예방은 미리. 네. 왜냐면 빨리 막아야 이게 확산되는 걸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외에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의료 행정이라던가 의료 산업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하셨던 의료 관광산업 추진안에 대해서 이걸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었죠. 네.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병원이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종합병원도 있고 미용 성형 쪽도 가장 많이 모였고 아마 세계 어디 가도 이 좁은 공간 디스트릭트 안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병원이 있는 건 아마 세계 어디 가도 없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인력 자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하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높은 기술을 가졌고 그런 건 당연히 그걸 가지고 애화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수에 있는 국내 환자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환자 유치를 해야 된다. 마침 또 우리 구에서 또 우리 구청장님이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호응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사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어렵고 이게 한참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한 3, 4년 이후가 되니까 이게 눈에 띄게 활성화되면서 눈에 띄게 세계에서 특히 중국 환자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면은 강남구에 있는 미용 성형 쪽이라든지 병원의 간판에는 중국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네. 사실 이 의료 관광 산업 하면은 뭐 성형 미용 쪽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 정말 종합근무실, 암, 세계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네. 현재 이 의료 관광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쉬운 게요. 국가에서도 예전처럼 관심이 없더라고요. 또 이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의료의 여러 가지 뭐 상업화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염려하는 것도 저는 뭐 이해는 가는데 그거보다도 먼 시야를 보면서 우리의 이 높은 의료 자원을 갖다가 해외 환자를 불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애화벌이를 해서 그 애화벌이는 걸 갖다가 우리 국내의 저소득층한테 저는 가도록 한다는 게 경제 활성화 그럼요.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더욱더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거든요. 위상도 높이고. 네, 위상도 더 높이고. 네. 그래서 그는 저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하면은 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뭐 방역은 잘했다고 또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제 경제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료는요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의료는 사람이 베푸는 그 봉사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고학력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가진 이런 장점을 살리면 저는 앞으로 젊은이들한테 많은 일자리가 될 일자리 제공도 되게 강남구 의학과장 시절에 구축하신 원스톱 의약 민원 처리 시스템 이게 보건의료 행정의 혁신 사례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요? 보건소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요. 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갖다 관리 감독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병의원이 뭐 몇천 개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은 또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을 다 몇 사람이 관리하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렇다고 또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고안한 게 IT를 이용해가지고 병원에서 자동으로 모든 걸 입력을 해주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뭐 보편화돼가지고 이제 별거 아닌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시스템이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관리 감독을 잘해라. 그런 취지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뭐 자동화가 너무 잘 되어 너무 있습니다. 잘 돼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무료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이거는 정말 국내 최초로 서울시 강남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국내 최초로 주장하고 실행을 하신 분이신데요. 뭐 이제는 전국적으로 뭐 당연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걸 주장하셨는지요? 뭐 그거는 뭐 저뿐만 주장한 건 아니고 이제 강남구가 여건이 좋아서 이제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된 거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뭐 부분은 아마 공중보건을 하거나 그런 분야에 있는 것은 다 동감을 할 거예요. 동감은 하지만 이제 실천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병의원도 많고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실시를 한다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그 어린 아이들한테 예방 접종을 얼마나 많이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 아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성인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유아의 그 필수 예방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필수 예방 접종을 각자의 그 비용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 접종률도 굉장히 빈부격차에 따라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에 있어서는 누구나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고 그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 접종은 정해진 어느 동네 병원에 가더라도 보고서도 포함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저는 그거는 뭐 국가에서는 예산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가장 질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가성비가 좋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기 어르신들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국가에서 하나씩 확대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무료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네. 이걸 누군가가 네. 먼저 주장하고 도입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네. 처음에 당시는요, 그 네. 접종비 가지고 소아과 학회하고 여러 가지 밀고 당기고 하는 뭐 그런 게 많았는데, 뭐 일이라는 게 목적이 같다면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당연시되고 네, 있는데 네. 이런 그 현 상황을 보시면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공무원을 했잖아요. 의사로서. 의사들이 공무원하는 건 잘 없어요. 왜냐면 일단 뭐 박봉에다가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저도 우연찮게 이제 이런 공공 의료를 하게 되었는데 하고 보니까 공공 의료 파트에서 공무원이라면은 공무원의 그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런 장점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저희가 의사로서 좀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지자체 단위라던가 나라 단위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뭐 지금까지 이룩하신 게 워낙 많으셔서요. 혹시 네. 요즘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네. 뭐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저는 그래도 그게 다 잘 굴러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더 보탠다면은 상대의 입장에서 해가지고 항상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역지사지 입장으로 한다면은 서로 충돌도 하지 않고 갈등도 덜 생기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지금은 어떤 제도보다는 이 코로나 현 그렇죠. 상황을 다 같이 이겨내기 위한 네. 서로 간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배려와 서로 상대방의 입장 이해. 네. 이 같은 의료계 쪽으로 꿈을 꾸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요즘 청년들은 워낙 똑똑하잖아요. 아마 저희가 조언하기 전에 각자의 그 장점을 찾아서 잘할 것 같고요. 덧붙인다면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날로그 세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마 지금 청년들은 더 살아가기 빡빡한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청년들한테 이제 무리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빡빡한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그 한 번씩은 돌아보고 또 좀 사회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의과대학 쪽에 있는 우리 그 의사들이라든지 보면은 대부분 자기 분야에만 관심이 있지 사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가는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전문직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 번씩은 고개를 들고 하늘도 좀 쳐다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좀 눈여겨보면서 살아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까. 선생님의 이
사회에 대한 관심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네. 이런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이라던가 네. 응압진료실을 만드는데 또 어떤 원동력이 네. 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제 말로 그냥 제가 오지랖 넓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오는 입소자의 그 자격을 국가에서 지침으로 정해놨어요. 뭐 기저질환이 심하다든지 뭐 천식이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사실 입소를 못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기 역학적 사서에 개개인별로 통화를 하다 보면은 개개인마다 딱한 사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엄마도 천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입소 받기가 사실 부담되는 환자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은 안 받았으면 해요. 네, 위험 부담이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고 네.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따지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은 있어요, 저도. 그래도 또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환자의 사정을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책임질 일은 뭐 별로 생각을 못 하게 돼요. 마침 또 이 엄마의 또 딸이 또 오늘 확진이 됐대요. 같이 들어오고 싶다고 지금 사정사정하고 지금 딸은 아주 역조수가 못 넘어왔어요. 아시다시피 하루에 막 확진자가 뭐 20만 명씩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수료가 이만큼씩 쌓이다 보니까 그 분류를 다 못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행정직원한테 그 딸 역조수부터 우선 찾아서 빨리 보내라. 자세한 내용은 내가 기입을 할 테니까. 일단 받아주기는 했어요. 근데 다행히 들어와서 뭐 별 탓 없이 잘 지나가가지고 퇴소를 하면 좋은데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여차하면 우리는 또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보면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지침하고는 다르게 또 유동적 의사라는 입장에서 저는 환자의 처지를 생각을 안 해줄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지침하고 좀 다르게 또 환자 입장을 서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농담을 아이고 성질은 못 고친다고. 네, 정말 환자를 네. 먼저 생각해 주시는 네, 마음. 왜냐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환자를 케어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선생님 혹시 앞으로 좀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소망이어도 되고 단체의 뭐 미래 목표여도 괜찮습니다. 뭐 목표라기보다도 우리가 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일상의 소중함과 주변 사람의 친구와 가족이 얼마나 같이 했던 시간이 행복하고 맞아요. 중요했는지 네. 진짜 잘 알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딱 끝나면요, 코로나 이제 끝나면은 이제 끝나야 제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을 뺄 수는 없잖아요. 딱 끝나면은 저는 이제 같이 그동안 밀어놨잖아요. 내가 이제 일을 접고 조용해지면은 나중에 주변 여건이 되면은 언니랑 여행 가야지, 누구랑 여행 가지 하고 밀어놨던 일. 그게 저는 이제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미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끝나면은 미뤄놨던 그 주변의 그 친정 언니라든지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거,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하려고요. 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로. 네. 정말 네. 모든 분들이 다 네. 그 일상을 네, 맞아요. 지금 그리워하고 맞아요. 계실 것 같은데요. 미루는 거 아닌 것 같아 이제. 네. 조금 더 힘내서 네. 이런 분들이 계시니 네. 여러분도 모두 조금 더 힘내서 네. 함께 이 코로나19 상황을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굉장히 바쁜 시간, 정말 이 점심 시간을 네. 지금 저희에게 내주신 건데요. 네. 네, 우선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네. 선생님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튜브 출연은 처음이라고 저는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이고요. 네. 출연 소감이라도 보다도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분께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하시겠지만 이제는 그게 막바지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요. 이럴수록 또 서로 신경들이 다 날카로워가지고 좀 예민하신데 그래도 이 또한 또 지나갈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만 더 느긋한 마음으로 남들을 좀 배려하면서 조금만 견디시면 연말에는 마스크 벗고 햇살을 받으면서 그럴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스크 벗고 햇살을 네. 느끼는 네. 그 날까지. 네.
네, 정말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실 서명옥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세상을 빛내는 당신, 네, 앞으로도 탈북민 다문화 및 소외계층을 위해서 직접 활동하시고 자원봉사하시는 이런 활동가분들 모시고 그분들을 알리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